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나요? 회사 관리비, 보험료에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얼마나 비싼데요?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도 없다고요? 잠깐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스타벅스 커피 공짜로 한 잔 딱 마시면서 들어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실 왕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광고만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들으셔도 최대 8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는 인터넷 끝판왕입니다. 지금 1666-9068로 전화를 하시면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80만 원이 여러분들 내는 월 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안 받으면 손해겠죠.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통신사들의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당장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인터넷 가입 업체도 있던데 거기랑 비교해봐야겠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괜히 왕이겠어요?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믿고 하시면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666-9068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에 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꼭 확인해 보세요. 1985년 6월 2일 미국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911에 신고가 걸려옵니다. 저희 가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이 상점은요, 사우스시티 럼버라는 목재상인데요. 럼버가 목재를 말하거든요. 목재랑 철물 잡동사니 뭐 이런 것도 같이 파는 홈디포 같은 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날 어떤 아시안 남자가 목공 작업할 때 쓰는 책상에 고정해서 쓰는 도구가 있어요. 테이블 바이스라고 하는데 그걸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계산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차로 가서 자기가 이제 몰고 온 갈색 혼다 트렁크에 딱 넣더니 바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직원이 야 이 도둑놈아 막아서면서 한바탕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도둑놈은 차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경찰이 도착했어요. 와서 혼다에 확인해 보니까 트렁크에 뭔가 수상한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22구경 루거 권총이었는데요. 총 앞에 뭔가 장착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소음기예요. 이거 불법 개조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총은 좀 비교적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데 이 소음기는 규제하는 주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음기 달았다 이것 자체가 계획 살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총을 쏠 수 있으니까 대낮에 이걸 보고 경찰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와, 이 도망간 이 남자 구린내가 난다. 이 트렁크를 계속 보는데요. 자, 갑자기 그 사우스시티 럼버 그 목재상에서 덩치 큰 수염 달린 털보 남자가 막 씩씩거리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레너드라는 남자예요. 그 직원이랑 같이 오더니 경찰에게 왔어요. 아니 제가 지금 돈 냈으니까 됐잖아요. 아, 왜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그래요? 경찰관님, 아까 도둑으로 몰린 놈 제 친구인데요. 도둑질한 거 아닙니다. 테이블 바이스? 그거 제가 지금 돈 냈어요. 자 여기 영수증 됐죠? 돌아가세요. 도망간 남자 아시안 남자예요. 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얘네가 둘이 친구인데 이 백인 남자가 내가 지금 돈 냈으니까 그냥 없던 일 해달라 이겁니다. 근데 이미 어쩌지? 경찰은 소음기 달린 불법 총기를 봤는데 그냥 갈 수 없죠. 바로 차 압수하고요. 이 털보 남자 당신이 도망간 친구에 대해서 좀 진술해야겠어? 체포해버렸어요. 그렇게 경찰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차 안에서 경찰이 물어봤어요. 당신 친구라는 놈 이름 뭐야? 찰스 잉인데요. 경찰은 무전으로 찰스 잉? 신원조회를 해서 봤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전과가 있네. 찰스 잉은요 홍콩 출신 이민자예요. 미국 해병대 출신이고 하와이에서 복무하다가 군인인데 군인이 총기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 일로 영창에 갔는데 탈옥해서 다시 잡혔습니다. 경찰은 찰스 싸한데 예감이 별로였어요. 그렇게 털보 남자 경찰서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 사람 레너드 레이크라는 39세 남성인데요. 경찰은 레너드 취조실에 좀 앉혀두고 본격적인 질문을 좀 하는데 갑자기 레너드가 막 누나를 이렇게 저렇게 굴리더니 막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겁에 질려 있고 공포에 잠겨 있고 되게 불안해합니다. 경찰은 헤이 괜찮아?
경찰서 처음 와봐요. 여기 생각보다 안 무서운 곳이야. 걱정하지 마요. 뭐 마실 것 좀 드릴까? 네.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 물 좀 주세요. 그리고 저 종이랑 연필 좀 주시겠어요? 경찰은 레너드가 원하는 대로 물이랑 종이랑 연필이랑 갖다 줘요. 근데 레너드가 연필을 손으로 받으면서 무슨 형사님 옆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경찰은 뭐야 저거. 아니, 경찰서 온 게 저렇게 무섭나? 자, 그리고 잠시 이 서류 작업 때문에 자리를 비웠어요. 3분 뒤에 다시 취조실로 돌아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요. 경찰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그 등치 큰 레너드가 바닥에서 뒹굴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요. 처음에는 경찰들이 야, 이거 쇼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 레너드가 입에 거품을 물고서 무슨 어항에서 나온 물고기 마냥 팔딱팔딱 거리는 거예요. 경찰들은 막 CPR 해도 뭐 안 되고 아예 통제가 안 돼. 야, 저 안 되겠다. 앰뷸런스 불러. 빨리 불러. 급하게 레너드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치료를 받는데요. 불과 몇 분 뒤에 사망했어요. 경찰들은 너무 이상한 거죠. 아니, 우리가 진짜 억울하게 때리기를 했어. 어디 뭐 매달아놨어. 갑자기 왜 죽은 거야? 부검해 보니까 레너드 의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나왔어요. 그 미리 캡슐에 준비를 했다가 경찰이 안 볼 때 이걸 삼킨 거예요. 이 캡슐이 몸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녹는다. 한 2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작용하기까지. 그러니까 아마 이걸 따졌을 때 경찰이 목재상에서 레너드를 체포했잖아요. 그때 이미 알약을 먹은 걸로 보였어요. 체포되던 그 순간에. 그리고 나중에 취조실 책상 위를 확인해 보니까 레너드가 종이에 뭔가 썼습니다. 내용은 사랑하는 린, 사랑해. 그리고 널 용서할게. 자유는 그 무엇보다 소중해. 미안해. 엄마, 그리고 모두에게 미안해. 모든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해. 러브, 레너드. 경찰도 당황스럽죠. 이 사람 왜 죽은 거야? 조사하기도 전에 우리가 뭐 물어본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목재상에서 절도한 것도 이 친구가 아니에요. 이 사람 친구 아시안 남자 찰스인데 그냥 경찰은 이 찰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잠시 체포한 겁니다. 너무 좀 터프하게 나오니까 일단 체포해서 물어보자. 금방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왜 대뜸 자살한 거지? 경찰은 이제 찰스를 찾아야죠. 찰스에게 답이 있겠다. 찰스랑 레너드가 상점에 타고 온 차 있죠. 갈색 혼다. 그것부터 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 차 소유주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찰스 차도 아니고 레너드 것도 아니고 제3자의 인물 거예요. 폴 코너스라는 남자인데요. 자, 폴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하는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에요. 놀랍게도 실종자였습니다. 7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폴이 저녁에 여자친구랑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자친구 말에 따르면 폴은 자기가 타던 차 그거 팔려고 신문에 광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 연락이 온 거예요.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내 만나고 식당으로 갈게. 그 뒤로 나가서 연락이 끊겼어요. 결국엔 폴 누나가 실종 신고를 했는데 깜깜 무소식이다가 7개월 만에 폴은 아니고 이 폴 차가 발견된 거예요. 자, 당시 폴 실종 사건 맡았던 아이린 부른 형사는요. 자, 혼다 폴의 차 살펴보고 있었어요. 자, 거기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하는데 자, 먼저 스캇 스테이플리라는 남자의 운전면허증이 나와요. 자, 요겁니다. 스캇이라는 이름은 수사팀도 전혀 모르고 있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차 바닥에 전기 충격기 하나랑 총알이 여러 개 발견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총알이에요. 조수석 아래에는 또 의문의 이름 클라라린 바라즈라는 여성 앞으로 온 전기요금 고지서가 있어요. 그 청구서 거기다가 차량 조수석에 천장 쪽을 보니까 뽁 하고 총알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수사팀은 이 총알이 어떻게 날아와서 구멍을 냈을까 그 궤적을 쭉 추적해 보니까 뒷좌석에서 누군가 총을 쏜 것 같아요. 그럼 뭐 누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바로 차 내부 루미놀 검사해보니까 조수석 천장에서 혈흔 반응이 나옵니다. 아이린 형사는 실종자 폴이 총에 맞아서 죽었을지 모르겠다. 중고차 팔러 갔다가 자, 범인은 그럼 누굴까? 특정이 되죠. 찰스.
물건 훔치다가 도망간 그 찰스, 그리고 이미 죽은 레너드, 이 둘이 분명히 사건에 관여했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아이린 형사는 폴 사건 말고도 다른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이 지역에서 한 달에 접수되는 사건이, 실종 사건이 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당시 85년도예요. 그 중에 뭔가 이 실종 사건 500개 중에서, 더 많았겠지, 여러 개 중에서 뭔가 폴 실종이랑 좀 비슷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신문에 중고 물품 광고를 냈다가 거래하러 갔는데 실종이 됐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에요. 폴 사건 아니고 다른 사건. 심지어 이 사건은 남편의 와이프의 아기까지 일가족이 실종됐어요. 1년 전에 84년 7월 25일에요. 가족이 사라졌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요. 남편 하비 덥스, 아내 데보라, 그리고 생후 16개월 된 아들 션입니다. 며칠째 보이지 않는데요. 안 보인대. 경찰은 가족이 살던 아파트로 갔어요. 갔는데 문은 잠겨 있고 어쩔 수 없이 창문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좀 수상한 게요. 가구들이 다 엎어져 있고 되게 좀 지저분한 게, 뭔가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폴처럼 지역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빌려주겠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럼 그 카메라 어디 있을까? 혹시 폴은 중고차 팔러 갔다가 변이 당했는데 혹시 이 가족은, 하비 가족은 카메라를 빌려주러 갔다가 뭔가 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카메라를 찾았는데 없어요. 일단 집에는 없어. 그리고 아내 데보라가 지병이 있어가지고 약을 항상 들고 다녔대요. 근데 약도 집에 그대로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키우던 고양이가 혼자 방치돼 있습니다. 이 가족은 절대 고양이 버려두고 어디 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이 사건에 찰스랑 레너드랑 관여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가는 거죠. 강도 목적이면 돈이나 보상만 훔치지 일가족 살인 사건이라니 이상하네요. 아주 기괴한 놈들입니다, 이 사람들. 아이린 형사는요, 사망한 레너드 있죠. 그의 어머님 집을 찾아갔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시간쯤 떨어진 곳인데요. 똑똑똑,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레너드 어머니 글로리아가 딱 나오는데요. 옆에 또 다른 여성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경찰은 사정을 쭉 설명하고 같이 지내는 분은 누구죠? 근데 물어봤어요. 그 여성은 클라라린 바라즈였습니다. 왜 앞서 폴 차에서 발견된 전기료 고지서 있죠? 거기 있던 이름이에요. 또 레너드가 자살하기 전에 유서를 썼는데 거기 린, 사랑해. 경찰은 클라라린, 린, 그 유서 와이프한테 쓴 거구나. 참고로 발음이 어렵네. 클라라리는 레너드의 전 와이프입니다. 이혼했대요. 한 3년 정도 살다가 한 1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경찰은 물어봤죠. 린, 왜 당신 이름의 전기료 고지서가 폴 차에서 나왔을까요? 글쎄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 고지서에 있는 주소,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 우리가 쓰던 별장이에요. 자, 이 별장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쪽으로 한 200km 떨어진 캘라베라스 카운티에 있는 농장입니다. 가족 소유의 렌치라고 하는데요. 렌치가 보통 목장이나 농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린 형사는 물어봤죠. 린, 농장에 한번 가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린이 막 화들짝 놀라면서, 에? 지금요? 먼 길 지금 어떻게 가요? 그러면 내일은 가볼 수 있죠? 린은 약간 당황해하면서, 네, 그러시죠. 내일 가시죠. 결국에 다음날 오전에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이린 형사랑 린이랑. 근데 아이린이 기분이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 농장이 있는 캘라베라스 카운티 보안관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혹시 지금 보안관들 좀 보내서 농장 주변에 이상이 있나? 혹시 누가 들어가진 않나? 지켜봐주면 안 될까요? 내일 아침까지. 캘라베라스 보안관은 협조를 해요. 오케이, 몇 명 보내겠습니다. 캘라베라스 카운티는요, 한때 금광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시골 마을이에요. 면적은 한 제주도의 1.25배쯤 되고 1985년도 당시에는 인구가 2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지키는 보안관이 한 34명밖에 안 됐어요. 인구 적으니까. 자, 아이린 형사 연락받은 보안관은요, 윌시빌 외곽에 있는 농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 농장이 엄청 넓어요. 2,500평 규모인데 축구장보다 넓어요. 차를 타고 들어가면 큰 게이트가 나와요. 이 게이트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오두막이 있고 뭐 창고도 있고 그래요. 보안관은 2인 1조로 가서 혹시 누가 오나 안 오나 감시하는데, 이때 만약에 영장이 있었다면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장 나오기 전이에요. 그냥 린 동의 하에 보는 거니까. 그렇게 농장 앞에서 철창 메인 출입구, 철창 게이트가 잘 보이는 숲속에 딱 숨어 있었는데, 늦은 밤에요. 차 한 대가 농장 안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린이랑 레너드 엄마 글로리아예요. 둘이 이제 이혼했으니까 한땐 고부지간이었지. 보안관은 바로 알렸죠. 아니, 저 여성 둘이 들어가는데 여기 농장 소유주 같은데요? 아이린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다음날 아침에 아이린은 농장에 있는 윌시빌로 왔어요. 거기 우체국 앞에서 린이랑 글로리아를 딱 만났어요. 아이린이 대놓고 물어봐요. 저기 어젯밤에 농장에 오셨다면서요? 린은 네. 사실 농장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정리 좀 했어요. 레너드가 참 지저분했거든요. 아이린은 속으로 저 증거 치운 거 아니야? 저 아쉬워하면서 농장으로 갑니다. 자, 농장으로요. 그 메인 게이트를 지나서 이제 한참 들어가면 오두막이 나오고 그 옆에 회색 시멘트로 만든 창고가 나오거든요. 요렇게 생겼어요. 뭔가 좀 음침해 보이죠? 언뜻 보면 군용 창고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 문 앞에 큰 자물쇠가 달려 있는데요. 아이린은 직감적으로 여기 딱 보고는 뒤지고 싶다. 그리고 물어봤죠. 린, 여기 뭐 하는 공간이죠? 저도 잘 몰라요. 레너드가 방공호라고 불렀어요. 항상 핵 전쟁 날까봐 무섭다고. 전쟁 나면 여기로 숨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혹시 열쇠 가지고 계세요? 이걸 어쩌지. 열쇠는 없는데요. 그리고 수색영장 못 받았는데요. 영장 있어요?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원래 협조를 잘 해주다가. 그래서 아이린은 그냥 린 따라다니면서 이제 안내하는 곳만 대충대충 보는 거죠. 그래도 오두막 내부로 들어가긴 했어요. 다른 지원 인력도 다 같이.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하는데요. 침대가 있는데 침대 모서리 양쪽에 왜 그 왕 침대처럼 기둥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죠. 나무로 된 거. 그 기둥이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랩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침대 기둥에 구멍이 있고 스트랩이 달려 있고. 여기 사람을 좀 묶었나? 의심이 가죠. 다른 데도 아니고 침대인데 혹시 뭐 그런 패티시가 있나 싶기도 하고 침대니까. 그리고 책장 앞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린은 바로 비디오 카메라. 하비덥스 가족. 그 일가족이 아기까지 실종됐을 때 비디오 카메라 빌려주겠다고 나가자마자 사라졌거든요. 카메라랑 같이. 아이린은 린 몰래 카메라에 있는 시리얼 넘버를 몰래 수첩에 적었어요. 그리고 또 오두막 안에 딱 보고 있는데 린이 어딘가 계속 불편한가 봐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형사님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 나가주시죠? 이 정도면 저 협조 잘한 것 같은데. 수사팀을 거의 내쫓다시피 내보냈습니다. 어쩐지 린이 좀 수상해 보이죠. 아이린은 샌프란시스코 돌아오자마자 그 비디오 카메라 시리얼 넘버를 확인했는데요. 그 하비 가족 집에서 빈 카메라 박스는 있었다고 해요. 거기 있는 시리얼 넘버랑 비교하니까 맞는 거예요. 일치해요. 농장에 있던 카메라 그거 하비 가족 겁니다. 왜 거기 있어요? 가족들은 사라지고. 아이린은 바로 농장 그 수색영장 청구해가지고 이번엔 제대로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칼라베라스 카운티 보안관인 론 맥포리가 수사 총괄을 맡았어요. 또 아이린 형사도 다들 이제 수사관 대거 끌고 가서 가장 먼저 어딜 봤냐? 그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창고. 거기 자물쇠, 열쇠 없다고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문이 덜컥 하고 열리는데요. 와, 수사팀이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경악을 했어요. 벽에 사진들이 촤르르르르르르 붙어 있는데 그 개수를 세어보니까 총 21장. 전부 젊은 여성들입니다. 노출이 되게 심했고요. 비키니나 속옷 차림이었고 일부는 완전 누드도 있어요.
그 여성들의 사진을 이제 하나 다 붙여둔 거예요. 벽에다가. 아이린은 완전 헉했죠. 아니, 이 사람들 다 누구야? 언제 어디서 찍힌 거야? 그리고 의심 가죠. 연쇄 살인마. 살인마가 이 전리품으로 한 명씩 붙여둔 거 아닌가? 이제 온갖 섬뜩한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레너드가 쓴 일기장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는 존 파울스의 콜렉터라는 소설이 언급돼 있어요. 이 책은 범죄 스릴러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프레데릭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직업이 공무원이에요. 근데 좀 사회성이 떨어져요. 고립된 사람이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유일하게 갖고 있는 취미가 나비 채집하는 거. 나비를 잡아다가 이제 집에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데릭은 여자랑 정상적인 연애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자한테 열등감이 가득하고요.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젊은 여성을 짝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냥 혼자서만 좋아해. 말 한 번 못 붙이고 야, 지나간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프레데릭에게 행운이 찾아오는데요. 복권에 당첨돼요. 그 돈으로 외딴 시골집을 사서 지하실을 완벽한 감옥으로 개조해놓고 좋아하던 짝사랑하던 그 여성이 미란다예요. 미란다 납치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둔 겁니다. 마치 나비 채집하듯이. 프레데릭은 미란다, 넌 내가 잡은 나비야. 해치지 않을 거야. 난 젠틀맨이거든. 이러면서 강간도 안 하고요. 살인도 안 하고요. 그냥 미란다가 지하 감옥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미란다가 울고 막 힘들어하고 막 바들바들 떠는 그 모습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변태 같죠. 아무것도 안 해. 손도 안 돼. 그냥 가둬놓은 것 자체만으로 그것만으로도 그냥 좋은 거예요. 고문 같은 것도 없었어요. 이게 소설입니다. 소설. 그러니까 아무런 폭행, 고문, 성학대 이런 거 없고 가둬두고 그냥 보는 거예요. 엄청 섬뜩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레너드가 이 소설이죠, 소설. 근데 여기 꽂힌 거예요. 자, 일기에서 레너드는요, 수집가, 그러니까 콜렉터, 거의 20년 가까이 이 환상을 품어왔구나. 미란다라니 얼마나 잘 어울리는 이름인가. 미래의 나의 사랑스러운 작은 포로. 다른 날 일기에도 미란다 프로젝트라고 적어두고 뭔가 이게 작전 수행하듯이 자기 행동 지침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수사관은 이 일기장 보고 와, 소름 돋죠. 레너드 이게 미친놈 아닌가. 설마 그 소설 보고서 따라한 거야? 점점 불안했어요. 자, 문제는 여성들 사진이랑 뭐 일기장 수상한 거 막 발견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시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혈흔도 없고 흉기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창고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창고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서 뭔가 있었어요. 땅에 모닥불을 피운 건지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뭔가를 태웠나 봐. 그리고 이게 한 곳이 아닙니다. 이 농장이 엄청 넓거든요. 몇십 미터 좀 걸어가니까 거기에도 여기 불에 탄 자국이 있습니다. 또 조금 떨어진 곳에도 여기도 있습니다. 농장 곳곳에 아니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캠프파이어 한 것도 아니고 7군데에 뭔가 태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수사팀은 뭘 태웠을까? 레너드가 뭘 없애고 싶었을까? 찬찬히 확인해 보는데요. 막대기 같은 게 나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 뼈. 이제 여기 살인사건 현장이에요. 잿더미 속에서 사람의 뼈가 발견됐다? 이건요, 그냥 엄청난 걸 은폐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수사팀이 농장 전체를 다 수색을 하는데, 자, 여기서 웬 낡아빠진 트럭도 한 대 나와요. 트럭이 문짝이 다 떨어져 있고 좀 이상해. 또 그 옆에는요, 승용차도 한 대 있는데 얘도 지붕이 다 뜯겨나가 있고 이 두 대 다 폐차하기 직전이에요. 차량 번호 조회해 보니까 로니 본드라는 남성의 차로 나옵니다. 로니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로니는 이 농장에서 한 50m쯤 떨어진 데 살고 있는데 농장이 워낙 띄엄띄엄 있으니까 시골이니까 거의 옆집이나 마찬가지예요. 로니는 아내랑 18개월 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붕 뜯긴 승용차, 이 차도 요 동네에 사는 스캇 스테이플리라는 남자의 차로 나옵니다. 근데 스캇 앞에 한번 나왔어요. 찰스랑 레너드가 물건 털 때 타고 왔던 차 있죠. 혼다. 그 안에서 스캇 스테이플리 면허증이 발견됐거든요. 사진 보니까 좀 이미지가 레너드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은 레너드가 스캇을 사칭하지 않았을까. 둘이 좀 키도 비슷하고
인상도 비슷하고 신분 세탁하려고 했겠죠. 자, 그러면 어디 있냐 이 사람들. 차주들 어디 있냐. 그리고 왜 이 차가 레너드의 농장에 있는 걸까? 수사팀은 트럭 주인 로니 집으로 먼저 갔어요. 가장 가까우니까. 쿵쿵쿵쿵쿵. 계십니까? 계십니까? 두드려도 답이 없어요. 경찰은 현관문 고리를 딱 돌리는데 열리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냄새, 진짜 음식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집을 한 몇 달은 비워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가족이 여행을 갔다, 잠시 친척 집에 갔다, 그러면 문도 잠그고 음식물도 정리하고 그랬겠죠. 왜 이게 썩도록 방치하겠어요? 이건 실종이었습니다. 스캇도 마찬가지. 최근에 스캇이랑 로니 가족을 봤다. 목격한 주민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가족 요즘 안 보이던데요? 몰라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실종됐어요. 자, 이렇게 농장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하는데요. 2,500평이에요. 면적이 너무 넓어가지고 인력이 딸리는 거예요. 캘라베라스 카운티 보안관들, 샌프란시스코 경찰들, 캘리포니아 주립 경찰까지 다 모여가지고 K9 유닛, 경찰 견도 들어와가지고 수색을 합니다. 자, 일단 찾는 건 하나예요. 시신을 빨리 찾아야 한다. 뭔가 이 농장 안에 많이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사진 속 여성들. 이들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 여성들은 총 21명이었거든요. 수사팀은 TV랑 우리 신문, 언론사인 다 풀어가지고 신원 파악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요. 이 창고, 회색 창고, 여길 더 자세히 수색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진이랑 일기장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비상식량이 있었고, 의약품, 연료,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쌓아둔 거예요. 수사팀은 진짜 와이프 린 말대로 전쟁 나면 방공호로 쓰려고 했나 싶었거든요. 근데 벽에 공구들이 쭉 걸려 있고요. 거기 2단짜리 선반이 짜여 있습니다. 선반이 벽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선반이 한쪽은 약간 틈새가 있으면서 덜렁덜렁거리고 곧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경찰관은 선반을 툭 건드렸는데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선반이 이렇게 덜렁덜렁해. 그걸 쓱 당겼더니 세상에 벽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비밀문이 있어요. 이거 문처럼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냥 손잡이도 없어요. 선반이 당겨서 이렇게 흔들면 문이 열린다 하더라고요. 자, 이거 영상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경악스러워요. 덜렁덜렁하죠. 이 문이에요. 비밀문. 이거 어떻게 알아? 자, 여길 들어가니까 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나무문. 그러니까 문을 총 2개를 열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가로 1m, 세로 1m. 한 평도 안 되는 아주 좁은 공간이죠. 제가 이걸 그림으로, 제 그림 실력이 없지만 창고예요. 출입문이에요. 여기가 창고 출입문.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선반이 있습니다. 공구를 이렇게 올려두는 선반. 근데 아까 봤죠? 여기에 문이 스르륵 열리네.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기 선반이에요, 이건. 자,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요. 또 문이 있어요. 나무문. 둘 다 나무문인 것 같아요. 자, 이 안으로 들어가면 나무로 대충 짠 듯한 간이 침대가 나오고요. 세면 도구가 있고 씻을 수 있게 세면 도구 이런 게 있고 이 벽에 뭐가 걸려있냐면 화장지가 걸려있어요. 두루마리 화장지 있죠. 그걸 벽에 있다 걸어놨어. 그리고 이 벽에 환기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작은 구멍인데 여기가 이제 답답하니까 창문은 없고 이제 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한쪽 벽에는 이 벽에 레터 용지가 한 A4 용지보다 조금 작아요. 종이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 글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손글씨는 아니고 타이핑된 글씨. 그 내용이 완전 소름이에요. 자, 완전 소름. 읽어드릴게요. 1번. 나는 항상 주인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난 항상 몸을 씻고 정갈하게 있는다. 2. 말을 걸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말 것. 침대가 아니면 절대 주인의 눈을 바라보지 않는다. 주인이 누구야? 주인을 섬긴다고?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레너드가 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이 방에 왔고 감금돼 있었고 그 피해자가 썼다는 겁니다.
누가 여기서 지낸 걸까? 자, 그리고 수사팀 눈에 띄었던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죠? 거울이 여기 이렇게 딱 있는데 가로 세로 한 30cm 크기? 작은 거울이죠. 그게 딱 붙어 있는데 뭐 피해자가 이걸 몸을 씻고 정갈하게 있는다 이런 걸 보면 거울을 보면서 뭔가 준비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그냥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냐? 레너드의 책장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책이 이렇게 쌓여 있어. 여기 요렇게. 그러니까 이 거울의 반대편은 레너드가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죠. 창고. 레너드의 뭔가 책도 보고 뭐도 하고 이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수사팀이 가봤죠. 반대쪽에 뭐가 있냐. 책장이네. 여기 있는 책을 다 치워보니까 와, 이 거울이 이게 양면으로 보는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쪽에서도 거울이 있고 레너드 쪽에서도 거울이 있어. 그런데 한쪽만 볼 수 있어요. 피해자는 바깥을 볼 수 없어. 근데 레너드는 감옥 안을 볼 수 있는 거죠. 책 싹 치우면. 그러니까 와, 이 미친놈이 여기서 뭔 짓을 했을까. 딱 봐도 상상이 가죠. 여성들 감금해 놓고 비디오 카메라로 뭔가 한 거야. 사진도 찍고. 그러면 이 피해자들 사진 말고 피해자들 다 어디 있는 걸까요? 여기가 그 비밀의 방이거든요.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거지. 그리고 거울. 이게 방 안에 있는 거울이고요. 이제 밖에서 보면은 이제 똑같은 사이즈로 거울이 있는데 레너드는 안을 볼 수 있다. 자, 그러다가 수색팀이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자, 워낙 이 농장이 워낙 넓으니까 구역구역 나눠가지고 수색을 하거든요. 근데 깊은 숲에서 뭔가 낙엽이랑 잡초 같은 걸 쌓아둔 더미가 있어요. 이걸 치워보니까 도랑이 길게 나오는데 도랑 안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생활 쓰레기, 뭐 음식물, 폐기물 이런 게 아니라요. 옷, 모자, 단추, 지퍼, 벨트, 지갑, 개인 소지품이에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수십 점, 수백 점이 나왔고요. 또 다른 수사관은 농장 초입에 게이트 있는 데서 뭔가를 발견했는데 바닥이에요. 그냥 땅바닥이에요. 숲처럼 이렇게 흙이 막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뭔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이렇게 띡 돼 있는 거예요. 뭐 바닥에 페인트 칠을 했나?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뭐 페인트를 쏟은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누가 표시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여길 삽으로 열심히 파보니까 텅텅 뭔가 소리가 나요. 뭐지? 하고 보니까 플라스틱 뚜껑이 딱 나오는데 이걸 계속 팠어요. 계속 파니까 한 20리터쯤 되는 플라스틱 페인트 통이 묻어 있는 거예요. 20리터면 한 요 정도? 높이는 한 이 정도에? 요 정도 하거든요? 타임캡슐처럼 묻혀 있는 거지. 우리 김장뚝 묻듯이 땅에 묻은 거예요. 자, 이 뚜껑 여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비디오 테이프 여러 개가 나옵니다. VHS 테이프. 우리가 옛날에 빌려보던 그 비디오 테이프예요. 자, 이걸 수사관들이 모여서 틀어봤는데 자, 일단 처음에는 레너드가 자기 혼자서 막 자기 얼굴 찍고 이제 브이로그 마냥 촬영한 게 있어요. 혼잣말도 막 하는데 그 내용이 좀 섬뜩해요. 나는 머리도 벗겨지고 여자들한테 호감 가는 외모도 아니라 인기는 없지만 니들이 날 미워해봐야 소용없어. 난 너희들을 가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길들일 수 있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찐따의 느낌이 나죠. 여자들이 한테 사랑 못 받지만 나는 니들을 통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구구절절한 범행 계획을 얘기해요. 또 다른 테이프에는요. 여성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레너드랑 같이. 레너드는 여성들 막 폭행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고요. 심리적으로 막 학대하고 막 특히 성적으로 나한테 복종해라. 통제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다 담겨 있었어요. 비디오 테이프에. 여성은 또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여성은 얼굴 다 드러내고 혼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자발적으로 왔어요. 주인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표정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질 것 같고 눈빛은 멍해가지고 목소리도 막 떨리고 이거 누가 봐도 강요당한 겁니다. 아, 어떤 여자가 이런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전 제가 원해서 온 거예요. 이러겠어요. 자, 그런데 비디오 안에서는요. 살해하는 장면은 없었어요. 결정적인 그 살해 과정은 없었고 근데 살해를 협박하는 장면은 나옵니다. 옷 벗어. 내 말 안 들으면 당장 죽여버릴 거야. 말 잘 들으면 살려줄게. 이런 장면들은 여러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테이프들 중에는 이 도망간 찰스, 아시안, 이 홍콩 남자, 이 사람이 나오는 장면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 끔찍합니다. 찰스랑 레너드가 둘이서 손에 칼을 들고요. 여성 2명을 위협해요. 옷 다 벗기고 강간하는 장면들. 피해자들 막 학대하는 장면들. 되게 굴욕적으로, 되게 지저분하게 학대하는 장면들 다 나오고요. 지금 수사관들이 비디오를 다 확인했는데 이 비디오 안에서만 확인된 피해자가 8명이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제 수사팀은 아는 거죠. 레너드가 왜 죽었는지 알겠네. 평소에 하던 짓거리가 있으니까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경찰들 만나면 그냥 죽어버릴 거야. 청산가리 몸에 지니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 찍으면서 여성들에게는 되게 센 척, 강압적인 척 다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상 찌질한 남자일 뿐입니다. 아니, 경찰 무서워가지고 청산가리 그거 맨날 들고 다녔대요. 수사관들 PTSD 오겠네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거 봐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심지어 수사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법정에서 판사도 봐야 되고 배심원도 봐야 됩니다. 이거 다 봐야 돼요. 자, 문제는 지금 피해자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을 알아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엔 제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도망간 찰스 잡아야죠. 찰스 잡아야지. 이미 레너드는 죽었으니까. 자,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찰스 수배 전단 만들어가지고 미 전역에 뿌립니다. 또 찰스가 살던 아파트 있어요. 거기 샌프란시스코인데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더니 역시나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는데요. 이걸 또 틀어보니까 레너드 농장이 나오고요. 거기 수레가 하나 있는데 원래는 뭐 이렇게 축사에 흙 같은 거 실어 나르는 수레예요. 그 수레 안에 남성 시신 2구가 있어요.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고 팔에는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 2구가 담겨있는 그 수레 옆에 찰스랑 레너드가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둘이 친구라는데 뭐 하는 놈들일까요? 그리고 보통 살인은요, 혼자 은밀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커플 살인마도 있고 뭐 부부 살인마도 있기는 하고 뭐 아니면 형제 살인마, 가족처럼 딱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죠. 친구들끼리 같이 벌이는 살인도 좀 우발적인 게 많지, 이렇게 둘이 죽이 잘 맞아가지고 연쇄살인하고 강간하고 이런 케이스는 글쎄 저는 또 처음 봐요. 자, 그러면 이 둘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레너드는 1945년생이에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태어났는데 부모님한테 버림당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도 이 할머니 집이 좀 살았대요. 금전적으로 부족한 건 없었어요. 근데 레너드가 어릴 때부터 화학을 좋아했는데요. 혼자 집에서 실험하고 염산 이런 거 있죠. 산으로 물건 녹이는 거. 그런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막 불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부터요. 이렇게 화학 실험을 혼자 막 할 때부터 이 살인마 기질이 꿈틀꿈틀했어요. 자, 이건 레너드의 사촌 진술인데요. 레너드가 집에서 창고에서 쥐를 키웠대요. 근데 얘네가 번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까지 늘었어요. 근데 이사 가자. 오씨, 이사를 간다고 우리 집? 어떡하지? 내가 다 데려갈 수도 없는데 이 쥐들. 그러니까 이 쥐들을 염산에 녹여버렸습니다.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나중에 레너드 성인 돼서 해병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캐런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요. 레너드는 변태 기질이 있어요.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하는 걸 보고 싶다. 캐런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돈 좀 벌어야 하니까 너 스트리퍼 할래? 나중에는 몸도 팔아. 점점 심해지더니 자기 군부대 동료한테 너 내 와이프랑 할래? 중간에 알선해주는 거예요. 이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하는 거 구경하려고. 뿐만 아니라 캐런이 어디 나간다, 누구 만난다 다 알고 있어야 하고요. 캐런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염산에 캐런 옷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정말 폭력적이에요. 나중에는 뭐 관계하는 사진, 비디오, 뭐 스와핑 뭐 다 요구하고, 자, 무엇보다 힘든 건, 캐런이 참기 힘든 건 폭행. 그렇게 때립니다. 캐런은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요구하는 거 다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혼을 해요.
1972년도에. 이때부터 레너드는 내 말 안 듣는 여자? 그럼 뭐 거의 악마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다 나에게 고분고분 복종하는 여자여야 돼. 레너드는 제니퍼 고든이라는 28살 여성을 만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엄청 잘했대요, 제니퍼한테. 그러다가 딱 3개월 지나니까 예전에 그 습성이 어디 안 가지. 캐런한테 한 것처럼. 매춘해라, 스와핑하자, 이 남자랑 자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제니퍼가 다 들어줬어요. 아니면 통제를 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다 했는데, 특히 레너드가 요구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누드 사진 찍는 거. 사진 찍는 거, 비디오 찍는 거 그렇게 좋아했대요. 제니퍼가 모델인 그런 누드 사진으로 만든 앨범이 3권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 정식으로 출판한 건 아니거든요. 레너드 개인 소장용인 거지. 보면서 내가 사진 잘 찍었구만. 보는 거예요, 혼자. 심지어 제니퍼 친구들까지 설득해가지고 친구들도 누드 찍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레너드가 제니퍼한테 물어봤어요. 제니퍼, 너 스너프 필름 알아? 스너프? 스너프 뭐야? 그게 말이지, 여자랑 남자랑 하다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이는 거야. 나 그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제니퍼는 깜짝 놀랐죠. 아니, 이 남자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지금 살인을 하겠다고 고백하는 건가? 뭔가 순간 섬뜩했어요. 아니, 그 범죄 아니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레너드는 괜찮아. 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그냥 청산가리 먹고 죽으면 돼. 내가 청산가리 알약 만들어 놨거든. 이때부터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상한 쌉짓거리 하다가 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제니퍼는 와, 이거 좀 아닌데 정신 차리고 레너드에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해요. 무섭죠, 제니퍼는. 나는 이날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자, 그렇게 헤어지자 얘기하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레너드가 제니퍼 막 옷을 벗기고 발로 차고 사정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제니퍼 너무 무서워서 진짜 막 거의 탈출하다시피 도망갔대요. 그 뒤엔 절대 레너드 주변에 얼씬조차 안 했습니다.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자, 이후엔 레너드가 전역을 하고요. 해병대에서. 또 군인이었대. 문제의 그 농장, 윌세빌 농장 오두막으로 이사를 가요. 이때도 마을에서 되게 유명했대요, 레너드가. 그냥 젊은 여자들만 보면 다 들이대고, 여기 나 사진 찍는 사람인데 모델 할래요? 좀 친해지면 누드 모델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다니다가 1981년에 사건 벌어지기 4년 전이에요. 클라라 린 바라즈를 만난 거예요. 줄여서 린. 그러니까 린도 전 와이프죠, 지금은. 린도 예전엔 레너드가 만났던 그 여성들처럼 비슷하게 당해요. 매춘해라. 그럼 매춘하고 비디오 찍자. 또 비디오 찍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린도 결국에는 못 견디고 이혼을 한 거죠. 근데 린은 이혼은 했어도 어느 정도 레너드랑 관계를 유지한 것 같아요. 그럼 찰스랑 레너드는 어떻게 친구일까? 해병대에서 만났어요. 찰스도 군인이었거든요. 찰스는 1960년생이고요. 레너드보다 15살이 어려요. 둘이 나이가 한참 차이 나는데 홍콩에서 살다가 18살 때 미국으로 넘어왔는데요. 해병대 입대하면서 둘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찰스도 뭐 많아요. 문제가 많았어요. 입대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부대에서 총기랑 탄약 훔치다가 적발되고요. 영창 가자마자 몇 달 만에 탈옥을 해요. 근데 군에서 탈옥을 했으면 잡아가지고 더 엄벌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든 이 찰스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제적. 너 군대 전역해라. 나가라. 그렇게 탈옥범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사회에 풀어준 겁니다. 결국에는 갈 곳 없는 찰스가 레너드 집에서 잠시 린이랑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 쌍으로 진짜 뭐가 뭐 알아본다고 살인마의 기운이 느껴졌나 보지? 그때부터 여성들이 납치하고 감금하고 강간하고 미쳐 날뛴 거예요. 네, 그러면 레너드의 전 와이프 린은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 왜 농장에 와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좀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아이린 형사한테 막 빨리 나가라 그랬는데 뭔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수사팀은 린이랑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린 변호인도 선임을 해요. 근데 변호사가 내건 조건이 있어요. 기소 면책을 보장해주면 말하겠다. 이게 뭐냐면 린이 형사랑 인터뷰하는 동안에 린의 범죄 사실이 나왔어요.
그럼 그거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뭔가 있으니까 조건을 걸었겠죠. 근데 린은 이 살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대신에 그 찰스가 어디 있나 그 행방에 대해서는 알려주는데요. 제일 처음에 찰스가 목재상에서 이게 물건 훔치다가 도망갔어요. 그때 린한테 왔대요. 막 경찰에 신고할 거다 막 이러니까 막 도망가서 그 거리가 가까웠다고 해요. 린 집이랑 상점이랑 막 뛰어서 왔는데 린은 너 여기 왜 온 거야? 레너드 어딨어? 물으니까 찰스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몰라 내가 뭐 훔치다가 도망쳤는데 레너드가 안 보여. 그렇게 찰스랑 린이랑 둘이서 가게로 갔습니다. 상점으로 갔는데 이제 가서 멀리서 지켜보니까 막 경찰이 와 있고 레너드가 체포돼서 수갑차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다시 린의 집으로 갔어요. 이때부터 찰스는 다리를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떡하지? 레너드한테 전화 오겠지? 전화 오면 어떡해? 다 들키면 어떡해? 근데 몇 시간 동안 기다려도 전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레너드가 죽었으니까. 병원에 실려 가서 막 죽고 막 부검하고 경찰도 난리였거든요. 찰스는 나 몰라. 나 시카고로 갈래. 찰스가요. 옛날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시카고로 갈 거다. 이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린이 아는 겁니다. 결국 수사팀은 뭐야, 찰스 그럼 캘리포니아 주를 떠난 거야? FBI에 지원 요청을 해요. FBI가 나설 때는 이 범죄자가 주를 넘나들면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그때 FBI가 투입되거든요. 자, 이때 찰스 FBI 탑10 수배 리스트에 올랐어요. 자, 이런 동안에 레너드 농장에서 수색이 한창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시신이 발견됩니다. 앞서 테이프에서 본 시신 있죠. 수레 안에 남자 둘이 재갈 물려 있던 그 시신 두 구가 비디오랑 이제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재갈이 물려진 상태에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백골만 남아서 이제 시신만 봤을 때는 남잔지 여잔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비디오 때문에 알았죠. 입에 재갈 물려진 이 시신 두 구 남자 맞구나. 부검을 했더니 피해자 모두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둘이 누구냐? 옆집 사람들. 로니 본드랑 스캇 스테이플리였어요. 로니는 아까 그 일가족, 아기까지 다 사라진 그 가족입니다. 근데 이제 남성 시신 둘은 나왔는데 로니 와이프랑 아들은 어디 있냐? 로니 가족이에요. 가족들 시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당시 수사팀이 한여름이에요. 캘리포니아 그 땡볕에서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하는데요. 경찰들이 농장에 일렬로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쪼그려서 걸으면서 거의 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 뼈가 우후죽순 나오는데요. 자, 수사팀의 한 달간 성과 로니랑 스캇 시신 나왔죠. 추가로 랜디 제이컵슨이라는 남자 시신이 나왔어요. 닭장 근처에서. 랜디도 실종자 신고돼 있던 사람입니다. 또 추가로 뼈 조각들. 이게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다 해서 한 5kg이었어요. 이거 분석해 보니까 최소 5명 이상의 뼈다. 벌써 피해자가 8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달 동안 발견된 거예요. 수사팀은 이거 큰일이다. 이러다가 그 사진 속에 벽에 쭈루룩 붙어있던 그 사진 속 여성들 21명 다 살해된 거 아니야? 애 같았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여성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성들은 모두 다 경찰이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하니까 그 사진 제 친구인데요? 그 우리 언니인데요? 심지어 그 접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는 거예요. 다행히 이 여성들은 사진만 찍었고 레너드랑 찰스가 죽이진 않았어요. 자, 그래도 일단 지금 시신 8구가 나왔어요. 피해자가 8명이에요. 자, 이들은 누구고 왜 죽였을까? 빨리 밝혀야죠. 그러려면 찰스부터 잡아야 돼요. FBI는 찰스 잡으러 시카고로 갑니다. 찰스 이제 지인들을 최대한 알아내는데요. 옛날에 찰스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지냈던 셀메이트.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 시카고에 산다. 그럼 바로 찾아가서 찰스 어디 있냐 똑바로 물어라 압박했는데요. 이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찰스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찰스가 무기절도죄로 복역 중일 때 그때 만났던 깜빵 동료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찰스랑 디트로이트에 가서요. 거기서 다시 캐나다 온타리오주로 갔고요. 채텀이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우리 거기서 헤어졌어요.
캐나다 온타리오주 채텀. FBI는 바로 채텀에 수배 전단 다 붙이고요. 제보자를 기다리는데 이 동네에 백인들밖에 없어요. 작은 동네예요. 근데 찰스가 아시안이니까 당시 80년대인데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아니, 저기 얼마 전에 그 아시안 남자가 토론토행 버스 타는 거 봤습니다. FBI는 찰스 토론토에 왜 갔지? 왜 갔지? 알아보니까 찰스 여동생이 토론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FBI는 여동생 사는 그 아파트 앞에서 24시간 잠복 근무했어요. 근데 좀처럼 나오질 않아요. 이미 눈치를 챘나 봐. 이때 토론토 언론에 막 보도가 되면서요. 사람들이 막 연쇄살인마가 여기를 넘어왔다고?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찰스도 봤겠지, 뉴스를. 자, 그러다 85년 7월 6일에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백화점에요. 경비원이 웬 수상한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캘거리는요, 토론토에서 3,400km 떨어진 거리예요. 토론토 완전 동부고, 완전은 아닌가? 토론토 동부고, 캘거리는 이제 서부거든요. 여기 거리가 안 쉬고 운전해도 30시간 넘게 걸려요. 완전 떨어진 곳인데 여기 갔나 봐요. 여기 백화점에 웬 동양인이 가방에 물건을 좀 쓱 담고 있는 거예요. 훔친 거지. 어이, 당신 가방 좀 봅시다. 경비원이 말했더니 네 하면서 이제 가방 안을 이렇게 쓱 보여주면서 뭔가 꺼내는데 총이었어요. 이 순간 경비원이 남자 막 제압하면서 둘이 몸싸움이 벌어지고요. 이때 탕 하고 총이 나갔습니다. 이거 경비원 손등에 맞았어요. 다행히 다른 경비원들 막 와가지고 남자를 제압했는데 경찰도 왔어요. 신원 보니까 뭐야, 찰스 잉? 너 수배자네? 찰스는 강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캘거리 구치소에 수감돼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바로 캘거리로 날아갔죠. 찰스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처음에는 찰스가 말을 안 해요. 가끔 단답형으로 툭툭 내뱉는 거 말고는 침묵, 아예 말을 안 해요. 나중에 경찰은 찰스 집에서 발견된 비디오 테이프 있죠. 그걸 틀어주니까 그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수레에 남성 시신 두고 담겨 있고 또 거긴 찰스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입을 떼는데요. 제가 죽인 게 아니라 레너드가 한 거예요. 저는 시신 유기하는 것만 도와줬어요. 자, 이게 답니다. 자기는 절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고. 도와준 거라고. 그렇게 캘러베라스 카운티 검찰이 이제 찰스 이제 기소도 해야 되고 사형도 구형하려고 캘리포니아 사형이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찰스가 캐나다에서 잡혔어요. 이게 걸림돌인 거예요. 일단 찰스는 강도, 총기 소지 혐의 이걸로 기소가 됐는데 이 죄에 대해서 캐나다에서 먼저 형을 살아야지 보내줄 수 있다. 우리가 먼저다. 그것도 뭐 이해는 가요. 두 번째는 미국 캐나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긴 합니다. 있는데 캐나다는요, 사형이 가능한 피의자는 다른 나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어요. 캐나다에 사형이 없거든요. 인권 침해라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를 다른 나라로 넘겼을 때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할 수 있다? 그럼 못 보낸다 이겁니다. 그게 캐나다인이 아닐지라도 대신에 예외는 있어요. 연쇄살인이라는 걸 입증하면 넘겨주겠다. 그렇게 일단 찰스 캐나다에서 4년 6개월 받아요. 이 기간에는 미국으로 못 오니까 캘러베라스 검찰은 최대한 증거 모아가지고 찰스가 연쇄살인에 가담을 했다. 이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년 동안. 이후에 레너드의 농장에서는요, 약 20kg의 사람 유해가 더 발견돼요. 수사팀은 피해자는 최소 25명 이상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소 25명. 자, 한편 찰스는 깜빵에서 뭐 하냐? 4년 6개월 시간 많죠? 자, 깜빵에서 뭐 했냐? 법 공부했어요. 어떻게든 미국으로 안 가려고. 가면 사형이니까. 자, 하지만 결국에 88년 10월 17일에 형 거의 다 살고 너 미국으로 가야겠다. 가라. 보내집니다. 먼저 이제 피해자 25명 누구일까요? 되게 안타까운 게 신원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신원이 밝혀진 유해는요, 11구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몇 명만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도널드 레이크. 도널드는요, 레너드의 남동생입니다. 친동생.
도널드가 어릴 때 피해자예요. 어릴 때 기차에 치이면서요. 지적장애가 생겼다고 해요. 이때부터 레너드의 엄마가 늘 동생만 챙겼어요. 도널드만. 또 엄마랑 아빠랑 헤어지면서 이제 엄마가 시애틀로 도망을 가는데 이때도 동생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레너드가 조부모님 밑에서 자란 거예요. 또 전 와이프 그 린에게도 늘 얘기했던 게 엄마랑 동생 욕을 그렇게 했대요. 저 기생충, 장애인인데 살아있을 가치도 없어. 장애인은 신이 버린 놈이야.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 동생인데. 근데 그러다 레너드가 30대 중반일 때요. 동생한테 동업을 제안합니다. 우리 빈집 관리해주는 하우스 시팅 사업을 하자. 같이 하자. 그렇게 도널드는 형이랑 같이 살게 됐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결국에 어머니가 실종신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레너드가요. 동생 사칭해가지고 편지도 보내고 엄마 저 마약상들이랑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내고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레너드가 동생 살해하고 장애 보조금 그거 받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사망하면 보조금 안 나오니까 엄마한테는 살아있는 척 편지 보내고 자 다음은 찰스 거너인데요. 범인이랑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피해자예요. 34세 남성이에요. 찰스는 레너드랑 린이 결혼할 때 들러리 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한때 같이 살기도 했대요. 어느 날 레너드가 찰스, 우리 로드트립 가지 않을래? 그렇게 라스베가스로 갔는데 실종됐어요. 알고 보니까 레너드가 살해하고 찰스 신분증 훔쳐가지고 정부 보조금 받고 있었고 다 돈 때문이에요 이건. 참고로 찰스 시신은요 85년도에 그 완전 수사 초기에는 안 나왔어요. 농장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92년도에 7년 뒤에 이 농장 주인이 바뀌면서 건물 다 허물고 막 땅을 새로 팠는데 그때 나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 넓은 농장에 어딘가 또 있을지 모르는 거죠. 레너드랑 찰스랑 범인 찰스랑 농장을 무슨 공동묘지처럼 쓴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요. 사건 벌어지기 1년 전에 실종된 29세 남성 레지날드 프리스비입니다. 레지라고 불렸어요. 레지 참 해맑죠. 레지는 레너드 농장 근처에 살았다고 해요. 이제 레너드가 지구 종말론에 핵전쟁 이런 얘기 막 하니까 레지가 좀 공감해 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군요. 말하면서 무섭다. 이게 좀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레너드랑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가 레너드랑 찰스랑 살인하고 범행하고 막 그랬던 걸 목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희생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는요. 최근에 신원이 나왔어요. 2025년도에. 과거에 85년도에 나왔어요. 레지 유해가 나왔는데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딱 돌리니까 일치하는 가족이 나온 거예요. 놀랍죠. 40년 만에. 이렇게 결국에는 또 밝혀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레지는 모리스 록이라는 37살 남성 시신이랑 나란히 묻혀 있었어요. 모리스는 모리스 옆집 살던 여성이 요즘 모리스가 안 보이네 좀 이상하다 했는데 모리스 집안에서 웬 수상한 남자가 냉장고에서 뭘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모리스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스티브라고 합니다. 모리스 지금 휴가 갔어요. 아 그래요? 그냥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 레이디? 저기 제가 보니까 모델하면 딱일 것 같은데 제가 사진 찍어 드릴까요? 뭐 그래요? 하나 찍어주세요. 근데 이 스티브라는 남자가 막 옷을 입어라, 벗어라, 속옷만 입어라 막 이상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여성은 이상하다 하고 약간 눈치를 채고 저 옷 갈아입고 빨리 올게요 하면서 바로 도망갔어요. 정말 다행이죠. 알고 보니 이 스티브라는 남자가 레너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레너드 하는 짓이 뭐냐면 여자들한테 예쁘다, 몸매 좋다, 모델하자 꼬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사진만 찍어주다가 좀 벗어봐, 다 벗어봐, 누드 모델 만들고 그러다가 관계하자 또 찍고 점점 단계적으로 가더니 결국에는 살인까지 한 거예요. 이게 레너드의 수법이에요, 수법. 91년 9월 26일에 드디어 찰스가 살인죄 12건으로 기소됩니다. 유해는 25구 이상 나왔는데 검찰이 찰스가 관여했다라고 주장하는 살인은 12건이었어요. 처음으로 캘러버라스 카운티 법원으로 찰스가 이동을 하는데요. 구치소에서 이제
수갑찬 상태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경호가 살벌했어요. 스와트 팀까지 다 모이고 막 주변 건물 옥상에 스나이퍼 막 하나 둘 셋 넷 배치돼 있고. 근데 왜 그랬냐면 찰스 죽어버릴까 봐. 그러면 이 피해자들 왜 죽었는지도 밝히지 못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건에서 찰스는 지금. 왜냐면 레너드가 죽었으니까. 그런 삼엄한 경비 속에서 찰스가 법정으로 나왔어요. 자, 근데 찰스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법 공부를 했잖아요. 나름 짱구를 굴린 거예요.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자. 변호인을 해임해버려요. 자, 그럼 새로운 변호사가 와서 다시 사건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거기다가 뭐 교도소 인권이 어떤 애 저떤 애 하면서 기자들 부르고 뭐 인권단체 부르고 여기 음식이 영양가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이런 인터뷰하고 또 뭐라 했지? 구치소에서 법정까지 가는 길이 너무 길어서 멀미가 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온갖 관종짓을 다 하는 거예요. 시간 끌려고. 이거 다 비용이거든요. 인력 낭비, 자원 낭비. 자, 결국에 원하던 대로 예비 심리가 1년이나 연기됐어요. 예비 심리는 찰스가 재판으로 이제 가냐 안 가냐 그 판단하는 건데, 자, 문제는 찰스가 직접 살인을 했냐, 그 증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일단 사건 현장이 레너드의 농장이에요. 창고도 레너드 거예요. 지금처럼 뭐 DNA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정황 증거밖에 없거든요. 자, 가장 강력한 증거는 비디오인데, 비디오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찰스랑 레너드가 둘이 같이 여성 2명을 고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고문을 하긴 하는데, 학대를 하는데 살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논란이었거든요. 당시 피해 여성은 이분이에요. 브렌다 오코너 그리고 캐서린 앨런입니다. 브렌다가 그 일가족 로니 본드 가족의 와이프예요. 로니의 와이프. 남편은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근데 와이프랑 이 애기 시신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추정하기에는 일단 레너드랑 찰스의 목적은 뭐 돈보다는 성범죄예요. 여성들 납치해가지고 감금하고 비디오 찍고 살인하고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납치하려고 보니까 가족이 있네? 그럼 신고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목격자일 수도 있고 납치할 때 그러면 그냥 주변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레너드와 찰스의 범행 패턴이었습니다. 여성은 일단 살려두고 나머지 아기까지 죽여버린 거지. 남성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들은 타겟이 아니었어요. 거의 다 이제 그들의 여자친구나 와이프들. 자, 아무튼 영상에서 브렌다가 사진 속 요 안에 브렌다가 수갑 찬 채로 제발 아기는 살려주세요. 제발 아기만요. 울부짖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찰스는 아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 아빠 없잖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비디오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뒷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아기를 죽였습니다. 18개월 된 아기를. 그 시신도 찍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미 살해해 놓고 엄마가 울면서 막 부탁을 하니까 더 애가 타게 만드는 거죠. 아기까지. 그러니까 이 아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안타깝게도 아기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비디오에는 등장했는데 안 나와요. 아니면 뭔가 연관돼 있는데 안 나와. 저는 계속 막 그 염산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막 염산 가지고 놀았고 쥐도 그렇게 다 없애버렸다고 하니까 또 농장에서 어딘가라도 묻혀 있어서 나중에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그냥 계속 그 염산이 생각나는 거예요. 끔찍하죠. 아무튼 이런 게 비디오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수사팀도 이미 이런 장면을 다 봤는데 얼마나 찰스 살인죄로 기소해가지고 사형시키고 싶겠어요. 근데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성범죄는 처벌할 수 있는데요. 살인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비 심리 중에 증인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좀 막히는 재판에서요. 되게 증인으로 잘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깜빵 동료 모리스 라베르지라는 남자고요. 찰스가 캐나다에 있을 때 같이 지낸 셀메이트예요. 모리스가 증언하기를 찰스가요 만화를 자주 그렸대요.
근데 그걸 모리스한테 쓱 보여주는데 내가 농장 오두막에서 누구를 죽였다 이러면서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영웅담처럼 막 얘기를 하더래요. 모리스가 그 만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장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뭔지 보여요? 아기 살해하는 장면이에요. 아기 이렇게 거꾸로 잡고서 여기 말주머니 있죠? 말주머니에 뭐라 적혀 있냐면 Daddy dies, 아빠 죽었고 Mama cries, 엄마 울고 Baby fries, 밑에 요리하고 있잖아. 헐 Baby fries, fry 튀기다 Work with hot oil? 와, 이 진짜 미친놈이네. 와, 진짜 욕 나오네. 진짜 욕 나오네요. 저희 못 봤어요, 이거는.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보여줬으니까. 이거 정말 간혹 이 깜빵 동료 진솔이 좀 장난치는 것도 많거든요. 형기 좀 깎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심심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렇게 증거가 있네? 만화까지 그렸네? 이 미친놈입니다, 찰스. 또 모리스가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데요. 찰스는 자기가 브렌다 오코너랑 캐서린 앨런이라는 여성에게 수갑을 채우고 안대를 씌우고 머리에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찰스가 모리스한테 영웅담처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성 둘을 총을 쏴 죽였다고. 그리고 시신은 나무 더미 위에 올려놓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일치하죠. 그냥 농장에 군데군데 뭔가 소각한 흔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법원은 재판으로 갈 증거가 충분히 있다. 93년 1월 13일에 사건 발생 8년 만에 재판이 잡혔어요. 근데 찰스는 진짜의 진짜 법꾸라지 마냥 어떻게든 이 재판 지연시켜 보려고 머리를 굴리는데요. 또 변호인 바꿔달라, 배심원 선정이 잘못됐다, 법원이 왜 거기 있냐고 난리 부르스를 떨다가 결국에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로 법원이 바뀌어요. 카운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려 6년이나 재판이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심리 열리고 나서 다시 6년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시민들 관심도 좀 떨어지고 언론도 덜 집중하고 증인이나 배심원들도 기억이 왜곡될 수 있어요. 이걸 노린 거예요. 결국에는 98년 9월에 13년 만에, 진짜 징하다. 13년 만에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자, 이때 어이없는 뉴스가 하나 빵 터집니다. 증인 모리스 있죠? 그 찰스 깜빵 동료, 이 만화를 가지고 왔던 그 친구가 가석방이 됐는데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예요. 결정적인 증인인데. 이거 검찰 입장에서는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찰스는 법정에서 막 욕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남봉꾼이에요, 그냥. 옆에 있는 자기 변호인이랑도 막 싸워. 결국에는 판사가 경비, 저기 찰스 몸에 전기 충격 벨트 채워. 내가 당신 또 소란 피우면 내가 원격으로 전기 보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있었나 봐요. 90년대인데 죄수가 법원에 와서 앉아있다가 소란을 피워요. 그러면 이렇게 벨트를 차요. 이게 전기 통하는 거예요. 판사는 목소리가 커지네. 그럼 리모컨 띡 누르면 전기 지직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가 쌉소리 했으면 이걸 채웠겠냐고. 검사는 찰스가 나오는 비디오 틀어주면서 이게 증거입니다. 배심원분들 똑똑히 봐주세요. 다 보여줍니다. 찰스 변호인은요, 국선 변호인이에요. 살인 동기랑 계획부터 모두 레너드 혼자 한 짓입니다. 이렇게 방어를 하는데 거기다가 레너드의 공범은 찰스가 아니라 전 와이프 린입니다.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찰스는 공범이 아니고 린이 공범이라고. 그리고 레너드가 주범이다. 그런데 또 다른 증거가 나와요. 찰스 집에서 발견된 테이프인데요. 이거 앞서 설명드리긴 했어요. 그 수레에 있던 시신 두구, 남성 론이랑 스캇. 분명히 찰스는요, 저는 시신 유기만 했는데요. 전날 레너드가 죽인 거고요. 저는 한참 뒤에 와서 그때 도와준 것뿐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시신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사후 강직이 시작됐어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사망하고 나서 한 2시간 뒤에 사후 강직이 보인대요. 그러다가 12시간이 지나면 이게 스르륵 풀린다고 하는데 이 영상은 사후 강직 모습이에요. 그럼 피해자들이 죽고 얼마 안 돼서 찍혔다는 거겠지. 근데 찰스, 너는 왜 전날
레너드가 죽였다고 해? 거짓말이잖아. 전날 죽였으면 사후강직이 있으면 안 돼. 자,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피해 여성 중에 캐서린 시신도 발견됐거든요. 네, 캐서린 남자친구였던 마이크랑 레너드랑 과거의 깜빵 동료였어요. 뭔가 이렇게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캐서린은. 그러니까 레너드가 옛날에 이제 깜빵에 수감돼 있을 때 자기 동료 마이크가 편지를 받았는데 여자친구 캐서린이 자기 이제 얼굴이 찍힌 사진을 보낸 거예요, 깜빵으로. 그래서 이걸 자기들끼리 돌려봤나 봐. 레너드는 어이 예쁘네, 내 스타일인데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나중에 마이크랑 레너드랑 둘 다 출소하고 나서 레너드가요 마이크 납치해가지고 여자친구 번호를 알아낸 겁니다. 캐서린, 마이크 친구인데요. 아니, 마이크가 총에 맞았어요. 지금 급하니까 그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이쪽으로 빨리 오세요. 그렇게 캐서린은 내 남친 마이크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하고 불이 나게 갔는데 이게 덫이었던 거죠. 레너드한테 고문당하고 촬영당하고 살해까지 당한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죽었어요. 이 커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레너드가 늘 하던 짓, 피해자 가족들에게 편지 보내서 나 잘 지내니까 연락하지 마. 캐서린 동생에게도 나 레이크타워에 취업했으니까 두 번 다시 날 찾지 마, 절대.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실종 수사도 당시 실종 수사가 글쎄요 조금 지금처럼 더 활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런 것도 있었고 가족들은 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잘 지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자, 아무튼 이 캐서린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가 찰스 집에 있었어요. 자, 캐서린은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영상에서 찰스가 뭐라고 하냐면 레너드 테이블 위에 총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 총 있다 왜 얘기했겠어요? 총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서 뭐 해결해라 뭐 이런 거 아닐까? 이건 살인을 부추기는 건데 어떻게 찰스가 시신을 그냥 유기하는데 돕기만 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레너드 테이블 위에 총 챙겨, 총 있어. 이건 레너드가 살인을 할 걸 알면서도 얘기한 거지. 공범이라는 겁니다. 또 검찰은 이 방대한 양의 유해들 25구, 추정컨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거 절대 남자 혼자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찰스 너도 연쇄살인 공범이라고. 배심원단은요 무려 3주 동안 판결을 못 내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99년 2월에 나오는데요. 찰스잉 유죄, 사형 선고 나옵니다. 이 재판이요 무려 2천만 달러, 지금 환율로 치면 한 290억 가까이예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길고 비용이 가장 많이 든 형사사건이라고 해요. 무려 사건 벌어진 지 14년 만에 사형 선고받은 거예요. 사건 벌어졌을 때 그때 도주했는데 그놈 잡아다가 사형 선고 만들기까지 1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 활용한 겁니다. 이 재판 지연이라는 전략을 좀 캐나다에서 법 공부 좀 했나 봐요. 교묘하게 잘 활용한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형을 피하게 된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여러분 2006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같아요. 그러니까 사형제가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사형 집행을 중단합니다. 뭐 모르죠. 만약에 주지사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되게 개빈 뉴섬 잘 나가죠. 막 대선 후보까지 또 거론되고 있고. 자, 아무튼 그렇게 돼서 만약에 찰스가 조금 더 일찍 선고받았다면 2006년 전에 사형 당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아직 수감 중입니다, 교도소에. 나이는 65세고요. 그냥 평생 뭐 큰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콩밥 먹으면서 잘 살지 않을까요?